트위터를 해보면 90%는 우주, 화성, 마음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고 서비스 업체니까 하드웨어 판매 대수에 연연하지 말아라. 가장 저평가된 데가 엄청난 플랫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저평가된 빅테크라고 보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사신 분들이 많겠지만 해외 주식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예요. 제가 어제 집계를 해보니까 최근 1년 동안 순매수 기준으로 테슬라를 43억 달러를 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애플인데 그거랑도 한 2배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죠. 테슬라는 그러면 이 4분면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테슬라를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1.4%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 프레젠테이션 하러 한국을 와야 될 정도로 저희가 이제 많이 들고 있는데 제 주위에도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인데도 뭘 들고 있냐면 테슬라를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 어려운 좋으신 질문인데 당연히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 중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테슬라를 저희가 사용한 지 한 3년이 넘어서 그 제품의 장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제품의 경쟁력은 뭐 다른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러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프리미엄인데 좋은 기업인데 과연 이게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 상당히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5년, 10년 후에 테슬라 모습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10년 후의 미래라는 건 엄청나게 불확실하니까. 근데 저는 꼭 객관식으로 고르시라고 물어보시면 네. 좋은 기업, 나쁜 주식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라는 거는 가격이 비싸서인가요? 아니면 테슬라 자체의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인가요? 테슬라 자체에 가령 일론 머스크의 그 키맨 리스크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고 있듯이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고 주가가 퍼가 한 100배가 올해나 내년 이 기준으로 1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고평가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주가 평가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또 키맨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뭐 이슈도 있다고 보입니다. 책에서 5가지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나머지도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론 머스크는 그 참 천재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고등학교 때 행적, 그다음에 유펜에서 이제 물리학을 할 때 본인이 로켓 도면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다 계산을 하고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지만 뭐 이분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항상 사업이 성공을 하면 그 사업의 일부를 정리해서 다음 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트위터를 해보면 지금도 90%는 우주, 화성 그런 거고 전기차 얘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항상 이제 화성 마음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몇 년 후에 진짜 테슬라 전기차가 본 궤도에 진입을 하면 본인이 뭐 지분 전량을 매각하든 일부를 매각해서 진짜 화성 이주 개혁에 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에 2번 그렇게 기존 사업을 다 매각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자기가 베팅을 했거든요. 네, 페이팔에도 네, 투자했었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테슬라에 지분 투자를 하고 스페이스X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항상 있고 뭐 다른 리스크는 전기차를 사신 분들이 충전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충전 시설이 그렇게 확보가 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고 이제 인프라 가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차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충전 시설이 안 되면 보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가격이 빨리 떨어지고 성능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리스크고 그다음에
기존 그 내연기관 업체들, volkswagen, 현대차, 뭐 GM 이런 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얼마 전에 현대차도 좋은 플랫폼을 전기차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경쟁도 상당히 심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는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순매수 2위인 애플. 애플은 어떻게 보세요? 네네네. 이 주식의 4분면으로. 예, 예. 애플은 좋은 기업, 좋은 주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애플이 빅테크 중에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데였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약간 좀 재미없는 아이폰을 만드는 제조업체 같이 인식이 돼서 퍼가 10배에서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다가 회사가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아이폰 판매 대수를 발표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고 서비스 업체니까 하드웨어 판매 대수에 연연하지 말아라. 처음에 시장이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15억 명이 그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는 엄청난 막강한 플랫폼이고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가입자, 그러니까 유료 구독하는 가입자가 6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5억 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아서 92%가 재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맞아요. 2008년에 싱가포르에서 아이폰을 사고 아직도 쓰고 저희 집은 다 아이폰을 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은 생태계를 가졌기 때문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뭐 13배 퍼 기준으로 15배 이든 게 25배, 30배 얼마 전까지 33배까지 갔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 27배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조금 뭐 높기는 높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분법으로 나눈다면 좋은 기업, 좋은 주식에 해당이 되는데 당장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장기 보유 종목 코어 홀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책에서는 가장 미국 빅테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데가 아마존이다. 이런 네네.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게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 수익 추정을 봐도 향후 5년 동안 매년 한 30%에서 40%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퍼가 한 5, 60배쯤 되죠. 그래도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회사가 이미 발표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성장성만 놓고 봐도 매년 30에서 40%인데 엄청난 플랫폼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접목할 수 있거든요. 금융도 더 확대할 수 있고 헬스케어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만 갖다 붙이면 추가 성장이 계속 될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가장 저평가된 빅테크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리스크가 있다면 또 어떤 면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워낙 성공을 하고 거대한 공룡으로 비교가 되니까 이제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규제 리스크,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회사를 심지어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분할을 해라. 그래서 클라우드를 하는 AWS란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본 아마존 플랫폼을 분리를 해라. 이제 그런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주춤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AWS의 시가총액이 뭐 거의 1조 달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치를 시장이 발견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만도 매년 30조 이상, R&D는 그 이상 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게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니까 성장성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이제 압박이 감가상각비나 이제 R&D는 직접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 해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는 그 다음에 뭐 구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목숨을 걸고 이 클라우드 AWS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가 AWS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업 부문이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프 베조스가 이제 CEO에서 물러났지만 뒤에서 이제 모든 거를 아직도 코칭을 하고 관여를 하고 이제 그럴 텐데 제프 베조의 의존도가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의 의존도만큼 높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직도 그분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키맨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하셔도 이런 리스크들이 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좀 주식을 덜거나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중을 조정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그렇지만 위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항상 있는데 그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리스크고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면 그 리스크는 주가에 반영이 이미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리스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아는 거니까 이게 큰 복병이 돼서 뭐 주가가 20, 30%씩 하락하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된다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면 놀라지 않은데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투자를 했으면 놀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교수님 실제 어떻게 자산 관리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직장을 대우증권을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 MBA를 마치고 이제 군복무를 해야 돼서 이제 들어와서 대우증권에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증권저축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저축이 네. 이제 세제 혜택도 있고 그 당시에 은행은 이제 재형저축이라는 게 또 있었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홍콩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해지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리서치에 근무를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대표가 된 경우도 있지만 이해관계의 상충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본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는 그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기본적으로 제 자신의 투자는 증권회사 다닐 때까지 안 했는데 대신 메릴린치를 다니건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이제 특히 임원들은 성과급 중에 상당 부분을 회사 주식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증권회사를 다니고 증권회사 주식을 또 받아서 리스크는 충분히 익스포저가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투자는 증권회사 다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쨌든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책에 보면 부동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는 20, 30년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많이 벌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돈도 빌려서 레버리지를 해서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제 저 나이가 돼서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뭐 학교에 있거나 이제 5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면 빚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레버리지를 해서 부동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좋은 성과도 냈고 그래서 지금보다 기업으로 치면 총 자산 규모가 훨씬 컸죠. 근데 이제 디레버리지 부채를 축소시키면서 지금은 총 자산 규모가 적었지만 부채는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집은 한 7, 80%가 부동산 그다음에 20, 30%가 금융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 있는 분 중에 일부는 뭐 모든 걸 다 처분해서 주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좀 논센스인 것 같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런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10년, 12년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이 연 기준 한 8.5% 됩니다. 집값 상승 플러스 임대 수익률을 반영을 하면 한국 코스피는 연 7%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뺀 코스피는 연 3%가 올랐습니다. 네. 대신 외국 주식은 미국 주식 포함해서 연 10%, 그다음에 미국 주식만 놓고 보면 14%.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하려면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이제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되는데 한국 시장을 무조건 사는 것은 과거 10년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부동산은 20, 30대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가장 큰 거는 레버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의 변동성은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주식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절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안 되지만 부동산은 뭐 50%나 그 이상도 빌려도 충분히 마켓이 떨어지고 그럴 때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이 있다면 부동산도 같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대출까지 일으켜서 받는 게 본인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5%라는 거는 레버리지 없이 그냥 투자했을 레버리지 때. 없이. 그러니까 실제 과거 10년을 놓고 보면 최근에는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는 부동산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동산 놓고 왈가불가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돌파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 이후로 5억에서 10억이 됐는데 복리로 계산하면 9.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2배가 됐으니까 많이 엄청 올랐다 그러는데 뛰었네. 위험 자산이 상승 국면에 연 9.9% 올랐다는 건 물론 당연히 많이 오르고 정책이 너무 잘못해서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복리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런 판단에 입각해서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도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럼 자산에서 주식 비중도 조절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뭐 저는 시세판도 안 보고 주식을 매매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롱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하고 주식이 비슷한 수익을 냅니다. 연 한 10%.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면 과거 30년, 50년, 100년 연 10% 계속 났습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다면 길게 보면 연 10% 정도 수익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도 그 정도 저는 길게 보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로케이션이 좋은 좋은 부동산들은 그래서 굳이 리밸런싱을 비중을 조정을 안 해도 제가 뭐 지금 20, 30%를 금융자산을 들고 있고 60, 70%가 부동산이라 그러면 그 비율은 비슷하게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사심이 들어간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교수님이 그럼 3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까? 뭐. 그러니까 저는 20, 30년 동안 자산 관리 해온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를 지킨다는 생각하에 직접적인 주식 투자는 안 했고 물론 제가 17, 18년 전에 3년 정도 헤지펀드를 제가 직접 운영한 적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주식을 받은 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현금화 시켜서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해서 부동산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계속 그 돈을 갚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에서 수익을 많이 냈고 지금은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부채를 다 갚고 금융자산하고 부동산을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해서 제 생각에는 종잣돈이 없는 분들은 뭐 주식을 아니면 ETF를 하든 해서 꾸준히 복리로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같이 하는 게 그 리스크도 관리가 되고 실제 팩트가 그거는 증명을 합니다. 예. 책에서 주거용 부동산이랑 주식은 상관관계가 좀 낮으니까 같이 들고 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거는 꼭 제 얘기뿐만 아니라 그 2, 3년 전에 미국하고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150년간 16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거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은 둘 다 거주형 부동산 둘 다 높은 10% 연 10% 넘는 성과를 보이고 상관관계가 낮으니까 가능하다면 둘을 같이 갖고 가는 게 되게 좋은 그 전략이라고. 근데 길게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오늘 그 비랑 사건부터 자산 관리까지 정말 많은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에도 또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